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말부터 하고 갈게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안 하면 탈락합니다. 겁주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시작된 제도 안에서 조금 덜 흔들릴 수 있는 기준을 같이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까요? 6월만 되면요. 제 메일함과 메신저가 정말 폭발합니다. 왜 하필 6월이냐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 말쯤 6월에서 고1 아이들한테 2학년 때 어떤 과목 들을 거야 첫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한번 선택 과목을 정하면 시간표 편성이랑 교사 배치까지 다 연결이 되니까 나중에 바꾸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택이 그냥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2학년 생활 전체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말 자체는 참 좋죠. 그런데요, 이 말을 그대로만 받아들이시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유는 아무 기준 없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등급만으로는 학생을 변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럼 대학은 뭘 더 보게 될까요? 이제는 몇 등급이냐 보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 과목이 전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선택을 끝까지 가져갔는지, 이런 이수의 맥락을 함께 봅니다. 쉽게 말해서요, 점수 하나만 떼어보는 평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대학은 이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과목 선택은 학생 자율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이 중요하게 보는 방향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자연계열에서 요구하는 미적분, 기하, 물리 같은 전공학습에 필요한 과목들은요, 가능하면 듣고 오세요가 아니라 이수 여부를 평가에서 중요하게 보겠다, 이런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안 들으면 무조건 탈락 이게 아니라 들었을 때 대학은 분명히 다르게 읽는다라는 이 점이에요. 등급이 설상 아주 높지 않았더라도 수강 인원이 적어서 부담이 컸더라도 전공과 연결된 과목을 선택했다면요, 대학은 그 선택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 학생은 자기 전공을 피하지 않았구나. 준비 과정에서 의도적인 선택을 했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마 이쯤에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봐야 되나요? 잘못 선택하면 기회가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어려운 과목 골랐다가 등급만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그런데 이건요, 누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가정이 같은 자리에서 느끼는 불안입니다. 제도는 바뀌었는데 선택의 책임은 개인에게 넘어왔고요. 그 선택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선택이 나중에 평가 화면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미리 알고 준비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중에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에는요, 이런 항목이 포함이 되어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의 과정과 준비 정도, 즉 과목 선택은요, 그 자체로 진로 역량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평가를 함께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2022년 고려대, 성균관대, 동국대를 시작으로 경희대, 건국대, 경북대, 부산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별로 정성평가 요소는 다르지만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즉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본다는 것도 이제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2028 대입 개편안을 가장 먼저 예고했던 서울대와 경희대에서도 이 변화는 이미 읽힙니다. 서울대는 정시에서조차 수능 점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메시지를 상당히 분명하게 던졌고요. 경희대 역시 수학과 과학의 이수 구조를 정시에서 직접 반영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대, 경희대에서만 끝나는 흐름이 아니에요. 얼마 전 동국대와 한양대도 2028 대입 예고안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괜찮을스 기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기사에서 정리한 핵심은 이거예요.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정량평가 전형인 정시 수능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평가 반영을 확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과목 선택과 이수 내용 자체가 평가 요소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신만 바라보거나 내신을 버리고 수능만 바라보는 방식이 예전만큼 단순하게 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 선택이 시간표가 아니라 평가자에게 읽히는 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학사정관을 했던 시절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과목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사례는 최근 몇 년간 제가 입시 컨설팅, 교사 연수, 학생부 분석 현장에서 직접 봤던 장면들입니다. 이건 실제 사례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일반고 인문계열 학생이었고요. 내신은 9등급제에서 2점대 초중반 정도인 학생이었어요. 등급만 놓고 보면요, 누가 봐도 최상위권 대학은 쉽지 않겠다라고 싶은 성적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의 학생부를 천천히 들여다보니까요. 이 학생이 잘해야 되는 전공과 관련된 국어, 영어, 사회 교과 성적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고요. 추가적인 노력으로 들은 인간 발달, 통계와 사회 같은 과목들이 단순히 나열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학생의 학생부를 읽으면서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학생은 그냥 성적 맞춰서 과목을 고른 게 아니라 자기 전공을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왔구나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려대학교를 1차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종 합격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서류 단계에서는 분명히 눈에 띄는 학생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각색한 사례예요. 서로 다른 지역의 지방 일반고 학생 두 명이 서울대학교 같은 학과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붙고 한 명은 떨어졌어요. 두 학생 모두 누가 봐도 서울대를 지원할 만한 훌륭한 학생들이었어요. 한 명이 합격하고 한 명이 그렇지 않았던 이유를 단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를 놓고 분석하다 보니까요. 한 학생의 선택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그 학생은요,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직접 찾아서 고급 생물학, 인체구조와 기능 같은 과목을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선택이 합격을 보장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비슷한 등급대, 비슷한 학업 역량의 학생들이 놓였을 때 대학이 시선을 한 번 더 머물게 하는 플러스 알파가 되었을 가능성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서울대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핵심은요. 역량이 분명히 있는 학생이 학교에 없는 과목을 스스로 찾아서 들었다. 이 노력 자체입니다. 이건 서울대뿐 아니라 어느 대학이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공동교육과정으로 추가적인 노력을 한 것만으로도 이 학생은 적극적이구나. 추가적인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대학들이 읽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대학은요, 이름이 화려한 심화 과목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기초 위에 쌓이지 않은 심화는 화려한 가면에 가까워요. 그래서 2025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보통 교과 이수가 지나치게 적고 전문 교과 이수가 많은 지원자는 오히려 교과 성취 수준이나 관련 역량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보통 교과에서 이수할 수 있는 관련 과목을 충분히 학습하면서 전문 교과를 통해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확장하고 깊이를 더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즉, 대학이 보는 건 희망 전공과 연결되는 기본 과목을 얼마나 충실하게, 얼마나 책임 있게 이수했느냐 이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평가 화면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입학사정관으로 일할 때 평가실에서 보던 화면이 바로 이런 구조였어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 하나에서 사정관들은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평가 대상자 조회, 위쪽에는 모집 단위 정보, 평가 대상자 정보, 가운데에는 이 학생이 다닌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와 이수교과 리스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체크하는 평가 워크시트가 동시에 떠 있어요. 지금은 블라인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느 지역의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는 일반고라면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 학교에 어떤 과목이 개설이 돼 있었고, 그 중에서 이 학생은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한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계공학과에 지원한 학생인데 학교에 역학과 에너지가 개설이 되어 있었는데 이수하지 않았다면요? 사정관의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학생은 왜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이게 바로 탈락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지만 의문은 생기죠. 학교에 개설되어 있었는데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 다른 과목 선택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수강 인원 문제였을까? 난이도가 부담됐을까? 전공을 나중에 바꾼 걸까? 이러한 질문에 학생부 안에서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면 괜찮고 그 설명이 보이지 않으면 평가자는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은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 가능한 선택이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대학은 완벽한 선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이 학생의 진로 흐름 안에서 이해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알겠어요, 선생님.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뭘 보고 선택을 하라는 거죠? 마침 이 질문에 대해 공식 자료가 비교적 최근에 나왔습니다. 2025년 12월 대교협이 2028학년도 모집 단위별 반영 과목 및 대학별 권장 과목 자료집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공개된 이후로 학부모님들 질문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선생님, 대학마다 다 다른데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정답표가 아니라 읽는 방식이 필요한 자료거든요. 지금부터 그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대교협은 대학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권장 과목을 명확히 제시한 대학들이에요.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건국대, 중앙대, 한양대 같은 곳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대 공대 계열인 기계공학과는 미적분투, 기하, 물리학을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죠. 이건요, 이거 안 들으면 무조건 탈락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학과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듣고 들어오라는 대학의 기대치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권장 과목을 명시하지 않은 대학들이 있어요. 서강대, 성균관대 같은 학교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학교들은 학생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아무 과목이나 들어도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전직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이건 이렇게 읽힙니다. 우리는 정해진 답은 주지 않을게. 대신 네가 선택한 과목들이 전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내 스스로 증명해야 돼. 즉, 권장 과목을 안 써준 대학이 오히려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료집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도 있어요.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지 않거나 비중이 매우 낮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은요, 과목 리스트라기보다는 대학이 보내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읽는 방법은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제시된 과목은 최소 기준입니다. 생각보다 대학의 권장 과목 수는 많지가 않아요. 서울대 공대가 권장하는 과목은 미적분 2, 기하, 물리학 정도입니다. 이건 완화가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는 당연히 했겠지라는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만약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강력한 대체 논리가 필요해져요. 두 번째는 과목 개수보다 위계와 연결성입니다. 대학은요, 일반 선택에서 진로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기초 위에 심화가 쌓였는지, 전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흐름인지 이 이수의 맥락을 봅니다. 2025 중앙대 가이드북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2학년 때 물리1을 이수하면서 고급 물리학을 듣고 3학년에 물리2를 이수하는 사례가 대표적인데,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과목 선택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과목을 그 과목답게 배우려면 위계에 따라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과는 과목명보다 영역과 방향성입니다. 인문계열은요, 특정 과목 하나를 들었다보다는 어떤 영역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봅니다. 사회과학 계열이라면 정치법, 경제, 사회문화 중 무엇을 통해 사회를 분석했는지, 인문학 계열이라면 철학, 세계사, 동아시아 등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과목 선택 자체가 하나의 사고 방식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상경계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깊은 관심도와 역량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관심 있는 사회 분야를 고루고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한 대학만 보지 말고 공통점을 보세요. 특정 한 대학의 기준만 따라가는 건 오히려 선택을 어렵게 만듭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목표로 하는 여러 대학의 안내 자료를 함께 놓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과목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약학대학을 희망하는 경우를 볼게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화학, 생명과학, 미적분 이런 과목들을 필수로 권장하고 있죠. 근데 일부 대학은 기하, 물리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화학과 생명과학은 반드시 이수하고요. 미적분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속성 있게 가져가고요. 기하와 물리학은 가능하면 도전하되 아이의 내신 부담과 학교 여건을 함께 고려해 유연하게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 대학에 맞춘 무리한 선택이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공통으로 이해되는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공통으로 이해되는 선택을 해두면 대학은 그 과목을 결과, 즉 등급만으로 보지 않고요. 그 선택이 만들어진 이유와 과정까지 함께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무슨 과목을 들었느냐보다 왜 그 과목을 선택했느냐예요. 실제로 동국대 2026 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도 이 지점을 짚어줍니다. 학생의 노력으로 과목 선택권이 확보되었다면 학생은 주도적인 태도로 진로 탐색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고교, 교육청에서 제공한 과목 선택 가이드를 활용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는 노력뿐 아니라 과목 선택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국대 가이드북에는 이런 실제 사례들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건축공학부 지원 학생이 수학, 물리학과 함께 건축사에 대한 관심으로 역사 관련 과목을 선택한 경우, 문화유산학과 지원 학생이 역사 한문과 함께 문화유산 복원을 위한 기초로 화학 과목을 선택한 경우, 수학교육과 지원 학생이 수학교과 중심 이수를 하면서 교육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사회교과를 선택한 경우,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전공과 직접적으로만 이어지는 과목이 아니라 진로를 고민한 흔적이 과목 선택에 드러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북은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등급에 대한 부담을 짚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고 선택 인원이 적어 청취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로 탐색에 필요한 과목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대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평가할 때 과목의 특성, 수강자 수, 고교 현장 여건을 함께 고려하고요. 단순 등급이 아니라 학생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본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탐색한 진로에 맞춰 주도적이고 도전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은 서류 평가 항목 중에 학습의 주도성,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죠. 결국 기본은 내신 성적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등급은 입장권이에요. 아무리 과목 선택의 맥락이 중요해졌다 해도 기본은 여전히 내신 성적 관리입니다. 이건요, 제가 전직 입학사정관으로서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학생부를 계속 읽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목 선택은 내신을 대체하는 전략이 아니에요. 내신 위에 의미를 얻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 5등급제 기준으로 2등급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선택은 도전이 아니라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은요, 어려운 과목을 들었으니 성적이 낮아도 괜찮다라고 무조건 봐주지 않습니다. 특히 5등급제에서는 등급 하나의 무게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기본 내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전공과 연결되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이유가 학생부 안에서 자연스럽게 읽히게 만드는 것. 이게 대학이 공식 자료에서 말하는 과목 선택의 방향이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과목 선택은 용기 시험이 아닙니다. 아이의 현재 위치를 무시한 무리한 도전도 대학은 좋은 신호로 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이야기는 이미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직 중학생 자녀를 두고 계시다면,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고등학교도 이제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죠. 왜냐하면요, 학교마다 선택 과목 개설 현황이 정말 다르거든요. 같은 일반고라 하더라도 어떤 학교는 미적분, 기하, 물리, 화학, 심화 과목이 안정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여러 이유로 개설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관심 있는 학과에서 중요하게 보는 과목이 학교에 실제로 개설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5등급제 고교 선택 공식이 바뀝니다라는 영상에서 한번 짚었던 사례가 있었죠. 바로 휘문고 미달, 중동고 140 경쟁률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강남의 전통적인 자사고인 휘문고는 지원율이 62%였고요. 사실상 미달을 겪었고요. 반면 중동고는 정원 대비 100%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차이가 아이들의 학업 수준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이 보기 시작한 건 학교의 이름값이 아니라 그 학교가 2028 대입 변화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였어요. 휘문고의 경우는 공개 핵심 과목인 고급 미적분이 수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3학년 2학기에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입시 변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설명이나 데이터 공개도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보시는 건 학교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학교가 2028 대입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일반고든 자사고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학생 자녀를 두셨다면 고등학교를 볼 때 학교 알림이를 검색해서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신 후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검색하세요. 학교명이 나오면 클릭하시고 공시정보 탭을 누르셔서 2026년은 아직 업데이트된 자료가 많이 없으니까 2025년을 선택하세요. 교육활동 탭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클릭하시면 각 학교마다의 교육과정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희망하는 계열의 핵심 과목들이 실제로 개설되는지, 그 과목들이 수시 평가에 반영되는 시기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과목 선택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기준도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대학은 완벽한 학생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왜 이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 선택이 진로 흐름 안에서 이해되는지, 그 선택을 끝까지 책임졌는지 이걸 봅니다. 오늘 영상에서 참고한 대교협 모집 단위별 자료집과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은 PDF 파일로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눠주세요. 정보의 격차가 아니라 정보의 공유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덜 흔들리는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녀가 몇 학년이고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지점을 중심으로 계속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로운 교육 이로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